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저는 그때 좀 더 자둘 걸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면에도 나이에 따라서 적정한 수면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8시간,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그리고 성인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게 적정하다라고 하는데요. 또 이보다 더 적게 자거나 많이 자게 된다면 노출되는 질병도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무슨 잠을 자는 데에도 이렇게 어렵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건강한 습관을 길러봐야겠죠. 오늘도 저희 인생설계 원픽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보험 대비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큰돈 만드는 종잣돈 만드는 방법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준비한 김경화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큰 돈을 만드는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님들은 큰 돈이면 얼마를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돼야 큰 돈이라고 느끼실까요? 종잣돈, 어느 정도 돼야 종잣돈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종잣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놔야 돈을 굴려서 큰 돈을 만든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모든 금융 전문가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우리는 굴릴 돈을 모으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굴릴 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코인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빚을 내서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종잣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일반 근로자, 우리 일반 근로자 평균 연봉이 3,63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시 수령액이 27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의 50%를 저축을 한다고. 정말 이를 악물고 나는 여기서 50%를 딱 떼어서 매달 135만 원씩 6년 동안 저축을 하면 1억이라는 종잣돈이 마련이 되죠. 그런데 275만 원 월 수령 받으시는 분이 135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원룸을 방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집에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주신 분이 월 소득 275만 원에 매달 135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건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저도 사실은 매달 135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6년 동안 저축을 해야지만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모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한번 최소 금액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만 원씩,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지금 우리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자 계산표인데요. 매월 10만 원씩, 매월 10만 원씩 최소 금액을 잡은 겁니다. 매월 10만 원씩 1년 동안 6%. 지금 금리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맥시멈으로 넣어봤어요. 6%. 6%로
1년 동안 10만 원씩 저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1년 후에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자는 과연 얼마일까요? 원금 합계가 120만 원이겠죠? 이자가 6%로 했을 때 이자가 39,000원? 1년 동안 39,000원이 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자 소득세라고 해서 15.4%에 이자 소득세를 빼죠. 이자 소득세가 6,000원 나온답니다. 6,006원. 그래서 실수령액은 123만 2,994원. 6%로 이자를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이자가 39,000원밖에 안 붙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또 이자 얼마 나오지도 않은 거에서 이자 소득세를 또 떼죠. 이거를 10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금액이지만 이거를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서.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 100만 원씩 1년 동안 딱 모을 거야. 그러면 1200이 되겠죠. 1200에 이자가 얼마 붙나요? 6%로 했는데도 이자는 39만 원. 그런데 이자 소득세 빼고 나면 32만 9천 원 정도의 이자가 붙죠. 과연 이게 6%로 계산을 했을 때도 이자가 이 정도밖에 안 붙는다면 이게 우리가 쉽게 큰 돈이 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비과세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종잣돈 마련의 중요한 요소 4가지를 딱 집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처음에 저축 금액 전장에 얘기했듯이 매달 얼마씩 부을 건지 내가 한 달에 소득이 얼마인데 이 중에 50%를 뗀 건지 아니면 최소로 한 10만 원씩만이라도 가져갈 건지 금액을 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겠죠. 얼마를 가입할 건지. 그리고 이자율. 몇 프로또의 이자 상품을 내가 가져갈 건지. 은행을 아주 다 검색을 해보겠죠. 여러 군데 검색을 다 해서 가장 높은 이자율로 다 가입을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이자율 가장 높은 상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1년을 가입할 건지 3년을 가입할 건지 목돈이 과연 몇 년이나 돼야 가능할까요? 아까 135만 원 정도의 돈을 6년 동안 납입을 해야 1억이라는 목돈이 마련되죠. 이렇게 저축 기간을 5년으로 할 건지 7년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저축 기간을 정하는 거와.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짜리 저축을 해도 이자 소득세를 차감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비과세가 되는지 내가 또박또박 저축을 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불입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세금을 떼는 건 안 뗄 수도 있는데 뛰어간다는 거잖아요. 안 떼는 상품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 금액을 정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몇 프로대의 이자를 가져갈 건지를 정하는 이자율 두 번째. 그 다음에 기간을 설정하는 내가 몇 년이나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할 건지. 제일 중요한 네 번째, 비과세 상품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요런 4가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축 상품을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비과세라는 게 예전과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죠. 점점 세금을 나라에서는 많이 걷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 거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조금 내고 싶은 거고 그런데 이 비과세 가입 시점별로 보면은요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는 5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다 받게 했어요. 상품을. 그런데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바뀐 기준이 5년에서 7년으로 더 커졌죠. 7년 이상 유지를 해야지 비과세로 만들어준대요. 그런데 또 바뀌었죠. 2004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10년 이상,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더 늘었어요. 점점점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더 힘들어진 게 뭐냐면 2013년 1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년 이상 유지 기간은 같은데 플러스 알파 더 많은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죠. 2017년 4월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일시납 상품은 5년 미만 상품을 다 일시납으로 보는데 이 5년 미만짜리 일시납 상품은 총 납입하는 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해요. 이게 17년 4월 이전에는 2억 원까지도 비과세 한도를 잡아줬는데 그 이후에부터는 최근에는 1억 원까지 일시납은 1억 원까지 해주고요. 그다음에 매월 내는 돈은 월 적립형은 5년 납 이상을 매월 적립형 장기로 보거든요. 매월 적립형은 매월 150만 원 이하, 150만 원이 넘으면 과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매월 150만 원 이하 가입을 해야지만 비과세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하지만 종신형 연금, 종신보험이나 아니면은 이 연금을 가입한 거를 종신형 연금형으로 받으신다면 이거는 금액 제한 없이 모두 다 비과세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조건도 점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고 싶은데 과연 금융상품에 은행 가서 적금을 드시죠. 보통 적금은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은행을 가서 적금을 드실 때 기간을 5년이나 7년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하시면 최근에는 3년 납도 있지만 이렇게 기간을 정하시면 보통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 거의 다 보험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그 단기간으로 1년짜리 적금 이외에 나머지 상품은 뭐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은행과 보험사가 협약을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그 상품 자체가 은행에서 파는 상품보다 굉장히 이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도 적용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 적금을 가입하셨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보험회사에서 증권이 날라오거나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일반 은행에서도 적금형으로 저축형으로 금액을 정해서 저축을 받을 때 항상 모든 것이 보험 상품에 100% 해당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보험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이 과연 비과세일까요? 보험 상품의 비과세인 상품을 제가 확실한 비과세 상품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는 종신보험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종신보험 하면 그거는 보험료도 비싸고 납입기간도 엄청 길고 나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즘은 종신보험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화됐고요. 납입기간도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5년짜리 종신보험도 있고요. 7년짜리 종신보험도 있고요. 그래서 납입기간도 굉장히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이거부터 체크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종신보험이요. 남자 40세 기준 7년 납. 가입 금액은 종신보험이니까 사망보장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1억 원. 매월 64만 9천 원씩을 불입을 해야 하죠. 64만 9천 원씩 1억 원 사망보장을 가져가는데 7년 동안 내는 금액이 5,540만 원. 이게 여기 환급금이라고 돼 있죠? 사실은 납입하는 금액보다 환급 금액이 조금 더 많아요. 환급률이 101.6%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신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7년 냈는데 100% 이상 환급금이 나와? 이게 굉장히 요즘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종신보험은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7년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환급률이 100%가 넘는 그리고 이 상품을 3년 동안만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 다 비과세가 되는 상품인 거죠. 1원도 세금을 안 내는. 이렇게 하지만 또 하나 장점이 또 있죠. 종신보험의 장점. 7년 동안 내가 보험료, 이
돈을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내고 있는데 64만 9천 원을 내고 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의 일반적인 접근보다 장점인 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져간다. 보험료 내는 기간 동안 혹여라도 잘못된다면 나는 1억 원이라는 사망보장금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죠. 그래서 7년 동안 64만 9천 원씩 보험료를 내고 7년 지나면 101.6%의 환급률이 발생을 하죠. 그다음에 7년 납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적립형으로 전환을 시켜드려요. 그러면 훨씬 더 환급률이 높아지는 이런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10년 지난 상품 볼까요? 10년 지나면 108%, 132%, 157%, 50년 지나면 232%까지 내가 내는 돈의 2배 이상의 이런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낸 돈 대비 받는 금액의 환급률이 훨씬 높은데 그러면 이 환급률 높은 이거를 이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자에 이자 소스를 띈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10년만 지나면 모두 다 보험 차익이 비과세를 적용받는 이런 상품인 거죠. 종신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무겁게 생각하시고 종신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런 의외의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7년 납도 비과세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20년, 30년 길게 내는 게 아니고 단기로 5년 납, 7년 납, 10년 납도 있다는 거 이런 걸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확실한 비과세 상품이 있는데 이 비과세 상품의 특징을 한번 제가 체크해 볼게요. 비과세 상품을 가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꼭 비과세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요즘 건강보험료 굉장히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뭐 이번에 좀 개편이 돼가지고 보험료가 조금씩 내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보험료가 작지는 않아요. 저도 건강보험료 식구들마다 다 내고 있어서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금융상품을 가입을 해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했는데 그게 건강보험료를 또 올리는 과세 대상이 된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종신보험은 건강보험에 전혀 지장을 안 주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일이 없고요. 가장 좋은 건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 상품이라. 그다음에 연금소득세 과세에서도 제외가 되죠. 비과세 상품이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비과세 상품이라 그런 거죠.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꼭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고 꼭 복리의 이자를 굴릴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라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비과세 상품이 과연 뭔지 은행 가서 물어봐도 비과세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과세 유일하게 적용받는 상품이 종신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을 보장으로 하는 상품이고 만기 시에는 사망 보장을 받는 거지 내가 낸 보험료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과세 상품의 중요성이 굉장히 저희들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 건강보험료 부과에서도 제외가 되죠. 장기요양보험 부과에서도 제외가 되죠. 이렇게 비과세 상품의 장점은 너무나 많죠. 종잣돈을 마련하라고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리죠.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단기 3년에서 5년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돼, 한 달에. 그런데 이거를 1년 모은다고 해서 종잣돈이 되진 않습니다. 이것을 5년 모은다고 해서 종잣돈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 7년, 10년 정도 납입을 해야 일찍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제 나이에도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종잣돈이란 어느 정도 목돈이 마련이 되는데 이렇게 목돈이 마련되는 이 상품 자체에 이자 소득세까지 차감을 한다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자 소세를 안 낼 수도 있는데 내는 상품을 굳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종잣돈을 꼭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디에든 투자를 하건 내가 만약에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내가 쥐고 있는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종잣돈을 마련을 할 때 꼭 살펴야 될 게 비과세 상품으로 준비하는 게 어떤가. 아까 비과세 그 종잣돈 마련하는 4가지 꼭 필요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간, 납입 기간하고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잣돈 쉽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금방 가더라고요. 2년, 3년, 5년, 7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종잣돈부터 마련하시는 게 어떨까. 새해 들어 1월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경아 전문가님도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메디케어 서비스의 중요성입니다. 최근 보험의 메디케어 서비스는 집에서 병원으로 이동을 도와주는 걸 넘어서서 건강식 배송, 간호사 방문 교육, 유소년 심리케어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생겨났는데요. 메디케어 서비스 왜 중요해졌는지 관련해서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그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핸드폰 사용하는데 핸드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뭔가가 있다는 거는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아주 꼼꼼히 잘 챙겨서 나한테 제공되는 걸 잘 활용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씩 내도 1년이고 10년이고 아무것도 사용 못하고 그저 전화만 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꿀팁, 요즘 여러 가지 SNS에 보면은 뭐 내 핸드폰 활용하는 방법, 뭐 남은 포인트 어떻게 적립하는 방법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 내고 안 아프면 아무것도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십상인데요.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이 케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메디케어 서비스라고 해서요. 진짜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서러워요. 뭔지 모르는 의학 용어 막 너무 설명하고 3층 갔다 2층 갔다 지하 갔다 1층 갔다 다시 2층 오라고 하면 거기 어딘지 막 제가 직접 같이 한번 가보니까 진짜 연세 조금만 높으면 그거 말 못 알아들어서 아파도 병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 가입하고 이미 여러분들 중에도 서비스 이미 제공 받으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리모델링을 할 때 이왕이면 보험료 똑같이 내면서도 내가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메디케어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받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 근데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 그럼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또 만나봐야 문제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사례 있었을까요? 네, 이제 60대가 이제 올해 딱 60이 되셨는데
보험료를 12년간 납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흘러 12년 전인 48살에 보험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전으로 돌아가면 이거 하나면 다 돼. 이래서 그 전에 교통사고 나는 보험, 그다음에 암보험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져 있던 거를 몽땅 다 묶어서 해약을 한 다음에 하나면 다 돼. 이런 형태의 통합보험 내지는 종신보험 이거 하나로 다 돼.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그런 유형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의뢰해 주신 분도 올해 60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보험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은 거 하나. 두 번째는 옛날에 실손보험 그냥 올라간다, 갱신된다 알았는데 원래는 10만 원 초반대 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지금은 17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17만 원 지금은 낼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내가 60이 돼서 17만 원인데 70살이 되면 80살이 되면 대체 이게 이 보험료의 끝은 어디인가? 30만 원이면 끝날 것인가? 아니면 50만 원, 60만 원이 될 것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12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늘 이 리모델링 자리에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옛날에 가입한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라. 거기에서 적립금이든 아니면 내가 뭐 보장을 받을 거든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걸 무조건 가져가시고 그리고 약간 아쉬운 부분만 리모델링 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보이시죠? 여기에 맨 위에 보면은 일단 실손 입원비라는 게 딱 나오고요. 그 밑에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그 옆에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큰 글씨 밑에 나와 있는 당부장, 그 다음에 옆에 괄호에 나와 있는 갱신된다는 뜻이거든요. 실손 의료비가 갱신되는 거는 뭐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얘네들 옆에도 괄호하고 갱이라고 돼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가지도 갱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만 끝인가? 밑에 한 줄 더 내려가 볼까요? 질병 입원일당 그 옆에 괄호 입원일당인데 거기도 맨 밑에 맨 끝에 보니까 갱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실손보험도 갱신이 되는 거. 지금 다 조건 똑같으니까. 그 밑에 있는 암하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은 다른 사람들은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데 이 의뢰해 주신 분께서는 이 중요한 진단비도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특약이 또 좋은지 어쩐지를 떠나서 어쨌거나 끝을 알 수 없게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부터 그 갱신된다는 이 네 가지 줄은 안타깝게도 예의 장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80살, 90살, 100살일 보장받을 때까지 95세에도 여러분들 보험료 계속 내고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요건 조금 갸우뚱해서 대안을 좀 찾아볼 거고요. 제가 조금 전 페이지에서 제가 칭찬을 하나 다 나쁜 것만 말씀드리면 내가 12년 동안 정말 het짓거리 했나? 12년 동안 바보짓 한 거 아니야? 이것만큼 사람 속상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칭찬 드릴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1번 칭찬은요. 5번째 줄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거 보이세요? 12년 전이면 설계사님이 추천을 하셨든 뭐 설명을 들으셨든 어쨌든지 간에 사회가 발달하고 이렇게 민감해지고 고가의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당시에 일상생활 배상 보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는 거 이거 칭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확하게 칭찬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갱신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끝나고 48살을 기준으로 보면 52년간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 100살까지 보장 받으시려면 99세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되는 거.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머지 중증 질환 이 내용을 보실 텐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죠? 뇌에서 반드시 출혈이 일어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심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붙잡고 응급실에 가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중증 질환 일대 보장받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보다는 여러분을 요즘 여기저기 방송에서 다 나오는 것처럼 가벼운 혈관 질환이어도 아니면은 뭐 좀 부정맥이라든지 허혈성이라든지 좀 폭넓게 중증으로 가기 전에 보험금을 받아서 치료를 해서 예방을 하는 이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갱신을 바꾸실 때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바꾸는 요것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 잘 아시죠? 해약하면 받을 게 없어요. 대신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저렴하게 만든 그런 상품의 유형들이 저해지 환급형 혹은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저해지, 무해지 이 말을 생각해 보면 해지했을 때 돈을 좀 덜 받거나 해지했을 때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0년이나 30년 돈 내고 기다린 자를 보장받으려고 돈 내는 기간만 잘 참으시면 거기가 지뢰박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보험료를 안 내고 100살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갱신을 없애라, 두 번째는 뇌출혈을 뇌혈관으로 바꿔라, 세 번째는 뭔가를 구성하실 때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시려면 해지환급형이 없는 저해주 유형으로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딱 원칙으로 둔 상태에서 다음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는지 짜잔 선물 꾸러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은요. 옛날에는 어떤 무슨 종신보험에 한다거나 통합보험에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한꺼번에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지금은 단독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A 회사에 실손보험이 있었으면 그 회사에서 전환을 하는 거죠. 옛날에 통합보험에 있었던 거를 동일한 회사에서 전환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회사 가지 마시고요. 전환하는 형태로 가시면은 훨씬 더 기존 조건을 유리한 상태로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실손보험은 뭐 더 이상 논할 바 없이 그냥 단독 실손보험을 이렇게 딱 바꾸시면 보험료 35,000원. 그리고 기억하실 거는 옛날 거는 3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일이기 때문에 몰아서 매년 갱신될 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비싸게 느끼는 거. 두 번째는 나는 보험금을 안 받았어요. 나는 병원에 안 가. 그런데 나하고 같이 가입한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쓰면 나까지 거기 묻어서 갱신될 때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갱신될 때 보험료를 오르게 하는 요인들로부터 조금 다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독 실손보험으로 바꿔서 35,000원짜리는 어쨌든 매년 갱신이 되고 5년마다 재가입을 하기는 하지만 통장에서 계속 자동이체가 되시면 문제없이 보장이 원하는 시기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험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95세 되신 분 병원에 가면 돈을 다 줘야 돼요. 대체 얼마를 받으시면 실손보험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는 막 뭐 억울하다 볼 거는 아니고요. 이거 뭐 보험회사가 뭐 자원봉사단체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면 70대, 80대, 90대 올라갈수록 병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갱신될 때 보험료가 올라갈 걸 생각하시고 내가 얼마까지는 부담하지만 예를 들어 10만 원 넘어가면 나는 1년에 120만 원씩 못 내겠다. 이러면 그 시기까지 가져가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많이 안 아프신 분들은 실손보험을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실손보험 전환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 노화 과정이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어가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안 그랬는데 뭐 유방암, 대장암, 뭐 갑상선암, 혈액암 이런 분들이 점점 50대, 60대, 70대가 되어가니까 그냥 요즘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덤덤한 상태로 젊었을 때 건강하게 정상세포를 가지고 사시다가 나이가 들면 저항력이 떨어지고 세포도 늙으니까 암세포가 커지면서 결국은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몸에서 견디지 못할 때 그 부위에 암이 발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보험을 두 번째로 리모델링을 한 거 제안을 하나 드릴 텐데 여기에서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던 메디케어 서비스 기억나세요?
암보험만 가입을 할 건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올케 언니도 울산에서 육종암이 걸리셨는데 결국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병원으로 통원치료 다니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약간 시골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이왕이면 큰 병원 가보지, 서울에 있는데 가보지, 대학병원 가보지, 내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조금 더 큰 병원 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예약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화하면은 나는 급한데 한 3달, 6달 기다리라고 하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내 지역에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대신해서 설명을 좀 들어주거나 나를 에스코트 하거나 이럴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이런 간지러운 부분을 대비를 해서 메디케어 서비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암보험을 가입하시면요. 암에 걸렸을 때 병원 그 어느 부위가 가장 저명한지, 예를 들면 유방암에 가장 권위 있는 선생님이 어느 병원에 계신지, 그 다음에 대장암이다. 그러면 어느 교수님한테 가야 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병원에 자문을 한다거나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들을 때 간호사가 같이 동반 활동을 와서 나한테 그 어려운 의학 용어를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아플 때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동행을 해주고 설명을 들어주고 이런 사람은 진짜 평생 못 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가입을 하시는데 일반암 3천만 원과 소외감, 유사암에 집중을 해서 제가 보장을 넣으면서 그 다음에 메디케어 서비스가 되는 그런 회사를 골라서 암보험은 3만 원 정도로 했는데요. 얘는 제가 갱신 안 되는 걸로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뭐 보험료에다가 다 내고 생활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제가 결단을 내린 게요. 이제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20년 갱신형으로 선택을 했다가 지금 60세니까 20년 뒤면 80세가 되시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3만 원짜리가 6만 원이 돼도 난 낼 수 있다. 그러면은 20년 한 번 더 가시는 거고, 그럼 100살 되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3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됐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은 지금 3만 원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메디케어 서비스와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이런 것들을 보장받도록 이렇게 진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림을 하나 제가 더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실손보험하고 암보험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남는 게 여러분들 이제 자질구레한 거, 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막 자꾸 생기는데 표적 항암 치료, 카티, 그 다음에 세기 조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요즘 제 주변에서도 병원에 이렇게 치료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가서 뵙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장암 수술을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절제 이게 다였는데 로봇 수술을 한다고 보험이 안 되는데 수술 비용만 1,200만 원. 그 다음에 카티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암만 따라가서 옆에 있는 멀쩡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표적인 거죠. 그 암세포만 따라가서 이렇게 잡는 여러 가지 막 치료 기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암보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암 몇 천만 원, 소외감은 쬐끔 주고 수술비, 항암 치료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중성자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표적, 카티 이런 치료를 받을 때 이게 다 실손보험에서 될 것이냐.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제 이제 지인도 그러는데요. 대장암 로봇 수술 하는데 보험 안 된다. 건강보험 안 되는데 근데 좀 비싸요. 그리고 수술도 잘 되고 이거는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1,200만 원을 그냥 생돈으로 내고 실비도 안 되고 건강보험도 안 된다. 이쪽은 건강보험에서 다 해주는데 예후가 별로 내가 장담 못한다.
그러면 선택을 좋은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거에 맞춰서 지금 보장 내용들이 이렇게 잘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합해서 보험료는 좀 그 갱신되는 한두 가지 빼고 나머지는 11만 8천 원 이렇게 하면 앞에서 가지고 있던 거를 몽땅 다 비슷하게 오지만 훨씬 더 정교한 보장들과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된 보장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3가지 전략으로 만들어 본 게 오늘의 전략입니다. 네,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의 리모델링은 언제나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선물 같은 전략을 준비해 주셨고 또 이 메디케어 서비스 활용 방법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앞에 거를 유지하시는 방법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기타 부대 서비스, 제도들이 나한테 어떤 게 유용한 게 있는지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동이 불편한 이 환자를 도와주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뭐 우리 아이까지 케어해 준다면 챙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게 또 메디케어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운전을 안 하는데 운전자 보험이라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 유지를 해야 될까요? 네. 운전을 안 하시는 분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 아마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냥 가입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운전을 원래 하셨었을 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운전을 안 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운전자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전을 한다고 고지를 하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운전을 하면 아무래도 위험률이 높겠죠. 운전을 안 하시는 분보다. 그래서 위험률이 높은 상태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운전자 담보만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 상해 수술비나 뭐 골절 진단비나 상해 입원비나 이런 것도 같이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운전을 안 하는 조건으로 상해 보험을 다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시고요. 만약에 원래부터 운전을 안 하는 사람으로 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운전자 기본 담보는 아마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상해 쪽 담보, 골절이나 상해 수술이나 상해 입원이나 이런 담보를 같이 넣어서 가입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굳이 이 제목이 운전자 보험인데 나는 운전을 안 하지만 이쪽에다가 상해 보험을 가입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죠. 왜냐하면 병력이 많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크게 많이 다치신 분들은 일반 보험으로 상해를 가입하시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승인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 조건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병력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상해 쪽 담보를 운전 안 하신 분들이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이 운전자 보험 쪽으로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마 이분도 그래서 가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보장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상해 쪽 담보가 많이 있으시거나 하시다면 그냥 유지하시고요. 운전을 하셨을 때 가입을 하고 지금 안 하신다면은 좀 정리해서 상해 쪽 보험만 보험을 좀 보완을 해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가입 당시의 상황과 또 보장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여러 사의 보험을 비교할 때 추가로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통 사람들이 보험료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그쵸. 근데 당연히 보험료는 제가 말씀 안 드려서 볼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보장의 범위를 좀 챙기셔야 되는데요. 일반암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똑같은 일반암이 아니에요. 생명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일반암과 손해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일반암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 어려우면 설계사한테 질문이라도 하세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이 회사 거랑 생명보험회사랑 일반암이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해서
보장 범위가 뭐가 다른지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냥 암보험 가입했어. 그랬다 나중에 유방암 걸렸는데 이건 일반암이 아니고 소외감이에요. 이럴 수 있거든요. 보장 범위를 내가 찾기 어려우면 설계사님한테 꼭 한번 물어보셔라.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모르면 아는 분께 여쭤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앞서 리모델링에서 칭찬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했죠.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보험도 종류가 다양할까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담보 이름을 보면, 제목을 보면요. 어떤 곳에는 자녀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나와 있고요. 어떤 증권에는 그냥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나와 있고, 또 어떤 증권에는 아까 리모델링 포인트에 아주 칭찬받은 것처럼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나와 있는 증권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제목을 보면 아시겠죠. 자녀 일상 배상 책임은 한도가 이 피보험자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죠. 자녀만 되는 거고요. 일상 배상 책임은 본인만 되는 거예요.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은 그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 일상생활 배상이라는 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은 배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범위가 넓은 배상 책임 담보가 또 피보험자가 넓은 범위에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 훨씬 더 범위도 넓고 좋겠죠. 그러니까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상 책임이 가족인지 그냥 일상인지 자녀 일상인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리모델링 받거나 아니면 보완을 좀 하실 때 가족 일상 배상으로 준비를 해 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